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은 장군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아닙니다. 나폴레옹도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아닙니다. 65전 65승.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부타이. 칭기즈칸이 나의 사냥개라고 부른 남자입니다. 사냥개요. 황제가 가장 아끼는 장군에게 붙인 별명이 사냥개였습니다. 그만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남자였다는 뜻이겠죠. 65전 전승. 이 숫자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건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나폴레옹은 60전 중 7번 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보급 실패로 철군한 적이 있고요. 그 전설적인 장군들조차 완벽하지 못했던 기록을 수부타이는 65번 연속으로 완성한 겁니다. 프로 스포츠팀이 한 시즌 내내 단 한 경기도 지지 않으면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수부타이는 그 기적을 65시즌 연속으로 만들어낸 셈인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스포츠는 져도 다음 시즌이 있지만 전쟁에서 한 번 지면 끝입니다. 목숨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사막에서 싸웠고 초원에서 싸웠고 산맥을 넘어 싸웠습니다.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싸웠고 폭우가 쏟아지는 진흙탕에서도 싸웠습니다. 상대는 매번 달랐고 지형도 달랐고 기후도 달랐는데 결과만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유럽으로 향한 이유,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전에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유럽을 공포의 나락으로 밀어넣은 건 몽골의 화살이었는데 정작 유럽을 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의 가호였을까요? 유럽 기사단의 용맹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답이 나왔을까요? 그 답이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원래 목적은 유럽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도망치는 왕 한 명을 잡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1220년 칭기즈칸은 호라즘 제국의 왕 무함마드 샤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도망치는 왕 한 명을 잡기 위해 파견된 별동대의 규모가 무려 2만 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도주한 CEO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 군단 규모의 병력을 투입한 거예요. 지휘관은 제베와 수부타이 2명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카스피의 한가운데 섬으로 도망쳐 그곳에서 병사했습니다. 목표물이 사라진 겁니다. 2만 명의 정예 기병을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보냈는데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보통의 군대라면 그냥 돌아갔겠지요. 하지만 수부타이는 달랐습니다. 칭기즈칸의 명령이 확장되었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정찰하고 오라. 이 한마디가 세계사를 바꿨습니다. 2만 기병대는 카스피해를 빙돌아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것은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정찰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명의 왕을 잡으러 떠난 별동대가 돌아오는 길에 대륙의 절반을 정찰하는 원정군이 된 거예요. 투입된 비용 대비 가져온 정보의 가치를 따지면 이건 역사상 가장 수익률이 높은 군사작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부타이의 군대는 사전 지식도 지도도 없이 완전히 미지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강이 어디서 흐르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적의 병력 규모와 전투 방식을 기록했고 강의 깊이와 도시의 성벽 높이를 측정했고 가는 곳마다 공포를 심었습니다. 이 정보가 13년 뒤 유럽을 집어삼키는 설계도가 됩니다. 그 무적의 진격 앞에 마침내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카프카스 산맥.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자연의 성벽이었습니다. 당시 이 산맥은 신이 만든 성벽이라 불렸습니다. 어떤 군대도 이것을 넘을 수 없다고 믿었거든요. 험준한 고개와 좁은 계곡은 대규모 군대의 이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거든요. 조지아 왕국은 이 자연 요새 뒤에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몽골군은 그냥 넘어왔습니다. 조지아는 당시 기독교 세계의 강력한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중장갑으로 무장한 기사단은 유럽식 전투 방식의 정점이었지요. 그런데 이 정예 기사단이 몽골의 가볍고 빠른 기병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무거운 갑옷이 오히려 족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게 전력의 차이가 아니라 개념의 차이였다는 겁니다. 조지아 기사들은 정면에서 힘으로 부딪히는 싸움을 했습니다.
몽골군은 그 정면을 비워두고 사방에서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기사들의 갑옷은 창과 칼을 막을 수 있었지만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 세례는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유럽의 관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크카스를 넘은 몽골군 앞에 다음 상대가 나타났습니다. 쿠만족, 킵차크라고도 불리는 초원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쿠만족도 몽골군에게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쿠만족의 지도자는 북쪽의 키예프 루스제후들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 땅을 빼앗은 자들이 내일은 당신들의 땅을 노릴 것이다.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정확한 예언이었던 셈이지요. 그런데 당시 루스 공국들의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같은 그룹 회사인데 계열사마다 CEO가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키예프, 갈리치아, 체르니고프 등 수십 개의 공국이 각자의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공동의 적 앞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쿠만족의 경고는 분명했고 위협은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루스제후들은 단결보다 서열 다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이 균열은 훗날 칼가강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강력한 적이 국경 너머에서 다가오고 있는데 함께 싸워야 할 동맹들이 오히려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면 말입니다. 루스 공국들은 결국 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스티슬라프라는 이름을 가진 3명의 강력한 제후가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 다른 야심이었습니다. 갈리치아의 무스티슬라프는 가장 용맹한 전사로 이름이 높았고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 3세는 전통적인 권위를 앞세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연합군의 주도권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겉보기엔 강력한 연합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형 프로젝트에서 흔히 보는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뭉쳤지만 누가 공을 가져갈지를 두고 내부에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구조 말입니다. 그 균열이 전장에서 터지면 결과는 언제나 재앙이었습니다. 몽골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부타이의 사절 10명이 루스 연합군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다. 쿠만족만 넘겨라. 몽골의 법전 야사에 따르면 사절은 신성불가침한 존재였고 이 제안은 진심이었습니다. 루스 제후들은 사절 10명을 전원 처형했습니다. 몽골의 야사 법전은 사절에 대한 공격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는 멸족으로 다스린다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루스 제후들은 그 법전의 존재를 몰랐거나 알고도 무시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 순간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루스 제후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협상 대표단을 죽여버린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시대든 이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대화의 종료, 그리고 전면전의 시작입니다. 몽골은 다시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너희가 전쟁을 원하니 하늘이 판결할 것이다. 몽골이 하늘의 뜻을 운운할 때 그것은 자비가 끝났다는 신호였거든요. 수부타이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수부타이는 정찰병이었습니다. 지형을 파악하고 적의 강점과 약점을 기록하는 임무였죠. 그런데 사절 처형 이후 그는 정복자의 눈으로 루스 연합군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미 머릿속에는 전투의 지도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만 보면 루스 연합군이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몽골군 2만, 루스 연합군은 수만 명에 달했으니까요. 누가 봐도 몽골군이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더 큰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숫자가 전투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부타이는 65번의 승리로 이미 증명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몽골군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루스 연합군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야만인들은 겁쟁이다. 기세등등하게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은 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달아났는 거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거리. 바로 그 거리가 수부타이가 설계한 덫의 핵심이었습니다. 무려 9일이었습니다.
9일 동안 루스 연합군은 쉬지 않고 몽골군을 뒤쫓았습니다.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달리다 보니 대열이 길게 늘어졌고 보급선은 끊어졌습니다. 제후들은 서로 앞서 나가려다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는 거죠. 군대가 아니라 군중이 된 거예요. 9일 동안의 추격거리를 현대 마라톤으로 환산하면 거의 매일 풀코스를 완주한 셈입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보급도 없이 말입니다. 병사들이 칼과 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몸 상태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1223년 5월 몽골군이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칼과 강이었습니다. 사냥감이 사냥꾼으로 변할 시간이 왔는 거죠. 칼과 강에 도착했을 때 루스 연합군은 이미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9일간의 추격으로 대열은 산산이 흩어졌고 3명의 무스티슬라프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함께 싸워야 할 연합군이 이미 3개의 섬처럼 분리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순간 몽골군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망구다입니다. 거짓 후퇴로 적을 지치게 만든 뒤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몽골의 필살 전술이거든요. 쫓는 자와 쫓기는 자의 역할이 1초 만에 교체되는 순간 루스 병사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니라 먹잇감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승부는 허무하리만큼 빠르게 끝났습니다. 지휘권이 분열된 연합군은 서로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갈리치아의 무스티슬라프가 무너지는 동안 키예프의 무스티슬라프는 자신의 진영을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것을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고 분리된 적을 하나씩 요리하듯 격파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숫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흔히 칼과 강 전투에서 루스 연합군이 8만 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학계는 이 숫자를 믿지 않습니다. 리처드 가브리엘의 연구를 비롯한 학계의 추정치는 2만에서 3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8만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패배한 쪽이 기록을 쓸 때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적의 숫자를 부풀리는 겁니다. 2만에게 졌다고 쓰면 지옥이지만 8만에게 졌다고 쓰면 그나마 변명이 되니까요. 숫자가 조작된 게 아니라 패배의 서사가 조작된 거예요. 이 전투는 숫자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2만 명의 몽골군이 2만에서 3만 명의 루스 연합군을 괴멸시킨 겁니다. 수적으로 거의 대등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방적인 학살이었거든요. 분열된 지휘체계, 9일간의 강행군으로 소진된 체력, 망구다이 전술에 무너진 심리, 이 3가지가 겹쳐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였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제후들에게는 더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항복한 제후들을 땅에 눕혔습니다. 그 위에 두꺼운 나무 판자를 깔고 판자 위에서 승전 연회를 벌였습니다. 제후들은 서서히 압사당했고 몽골 병사들은 그 소리를 배경음 삼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몽골의 관점에서 이것은 잔혹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비사에 따르면 귀한 자의 피를 땅에 흘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예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적이지만 지위가 높은 자이기에 피를 보지 않는 방식으로 죽여준 겁니다. 죽이는 자는 예우를 다했다고 믿었고 죽는 자는 공포 속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토록 다른 해석이 공존했다는 것. 이것이 13세기 동서양 충돌의 본질이었습니다. 몽골은 자신들만의 문법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고 유럽은 그 문법을 읽을 언어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루스 연합군을 괴멸시킨 몽골군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사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의 징벌이 잠시 스쳐간 것이라 믿었고 생존한 제후들은 조용히 폐허를 수습했습니다. 경고는 기록되었지만 아무도 그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수부타이는 단순히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원정을 통해 유럽의 지형, 강의 위치, 도시의 배치, 각 공국의 분열 구도를 모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정찰로 시작한 원정이 결국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군사정보 수집 작전이 된 거예요. 적이 사라졌다고 안도하는 동안 수부타이는 다음 판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1223년에서 1235년까지 13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럽에게 23년은 잊혀진 악몽이었지만 몽골에게는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235년
오고타이 칸이 쿠릴타이를 소집해 전무후무한 규모의 서방 원정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정찰이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완전한 정복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진격 속도는 수치로 보면 더 소름 돋습니다. 해경 한 명당 말을 3마리에서 5마리씩 끌고 다니며 번갈아 탔습니다. 덕분에 하루에 160km를 주파할 수 있었거든요. 당시 유럽의 전령, 즉 가장 빠른 소식 전달자보다도 몽골군이 더 빨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몽골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도시에 닿기 전에 몽골군이 먼저 성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보가 울리기도 전에 화살이 날아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도시 전체가 공황 상태에 빠질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함락되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그리고 몽골군은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군대가 겨울에 전쟁을 쉬는 동안 몽골군은 오히려 얼어붙은 강을 고속도로처럼 활용했습니다. 진흙탕이 아닌 단단한 얼음 위를 달리면 말의 발굽이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러시아의 도시들이 차례로 함락된 것은 이 역설적인 기동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1240년 제2의 로마라 불리던 키예프가 함락됩니다. 키예프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루스 문명의 심장이자 동유럽 기독교 세계의 상징이었거든요. 그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본 유럽인들은 이제 신도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유럽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몽골군의 눈앞에 폴란드와 헝가리가 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군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한 갈래는 북쪽으로 폴란드를 향하고 본대는 헝가리를 향했는 거죠. 유럽 전체를 동시에 두 곳에서 타격하는 대담한 구상이었거든요. 유럽의 기사단들은 이제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병력을 합쳐야 하는데 정보가 없었고 정보를 전달하려 해도 몽골군보다 느렸습니다. 유럽 최강이라 자부하던 기사단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전장이 열리는 구조였던 거예요. 이미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1241년 4월 9일 폴란드 레그니차 평원. 유럽 최강의 튜턴 기사단과 템플 기사단이 몽골군과 마주했습니다. 중장갑으로 무장한 이들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집단이었거든요. 유럽인들의 기대는 하나였습니다. 이 기사단이라면 막을 수 있다. 몽골군은 연막을 피웠습니다. 전쟁사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연막탄을 사용해 기사단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장갑 기사들은 대열을 유지할 수 없었고 뿔뿔이 흩어진 채 몽골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천하의 기사단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무너진 거예요. 폴란드 공작 하인리히 2세가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이야기는 한쪽 면만 보여줬습니다. 몽골이 얼마나 강했는가, 유럽이 얼마나 무너졌는가. 하지만 이제 다른 질문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왜 이토록 무적이었던 몽골군이 빈 하나를 남겨두고 멈춰 섰는가?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답이 전쟁터 밖에 있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레그니차 전투가 끝나고 단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헝가리 모이 평원이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이끄는 본대가 헝가리 왕 벨라 4세의 군대를 포위하기 시작했거든요. 레그니차와 모히, 이 두 전투는 단 이틀 간격으로 동시에 진행된 겁니다. 유럽인들이 경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사요강 전투에서 정면 대결 대신 전혀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밤을 틈타 강 하류로 우회에 다리를 놓고 헝가리군의 배후를 기습한 거거든요. 헝가리군이 잠든 사이에 포위망이 완성되었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순간이 전투의 끝이었습니다. 레그니차와 모히, 이 두 전투가 이틀 간격으로 동시에 벌어졌다는 사실 하나가 당시 유럽의 군사체계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증명합니다. 수부타이는 체스를 두듯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장악했고 유럽은 한쪽에서 무너지는 소식조차 다른 쪽에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빈가지의 거리는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빈가지의 거리는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레그니차와 모히를 단 이틀 만에 쓸어버린 군대가 눈앞에 빈을 두고 멈칫거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쟁터 밖에서 뇌관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승전연의 자리에서 오고타이 칸의 아들 귀위크가 총사령관 바투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화살통이나 메고 다니는 늙은 여자. 원조비사에 기록된 그 말 그대로입니다. 전쟁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황실련의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귀위크는 그냥 철없는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오고타이 칸의 아들이었고 차기 대칸 후보였습니다. 바투 입장에서는 자신을 증오하는 자가 언제든 제국의 정점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보다 훨씬 무거운 정치적 위협이 이미 등 뒤에서 자라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마치 해외 원정 중인 영업팀장이 본사에서 자기 자리를 노리는 경쟁자가 사장 아들이라는 걸 알아챈 상황과 같습니다. 아무리 현장에서 이기고 있어도 본사 판도가 바뀌면 그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분노한 오고타이 칸은 귀위크를 본국으로 소환합니다. 원정군의 핵심 지휘관 한 명이 빠져나간 것이죠. 바투는 승리했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전장 밖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236년 볼가 불가르가 사라졌습니다. 볼가강 유역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문명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몽골군의 겨울 진격 앞에서 단 한 계절 만에 지도에서 지워졌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놀라운 건 몽골군이 유럽인들이 전쟁을 쉬는 계절에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유럽의 군대는 겨울에 전투를 멈췄습니다. 진흙탕 길이 군대의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런데 몽골군은 그 진흙이 얼어붙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얼어붙은 강이 천연도로가 된 거예요. 적이 쉬는 시간이 몽골의 전성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도시들은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랴잔, 블라디미르, 수주달. 이름 하나하나가 사라질 때마다 유럽 기독교 세계의 방어선은 서쪽으로 수백 킬로미터씩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1240년 키예프가 함락됩니다. 제2의 로마라 불리던 도시였습니다. 루스 문명의 심장이자 동유럽 기독교 세계의 정신적 기둥이었거든요. 그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본 유럽인들은 이제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의 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수부타이는 군대를 둘로 나눴습니다. 한 부대는 폴란드로, 다른 부대는 헝가리로. 이 결정이 얼마나 대담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유럽의 지형을 생각해야 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거리는 수백 킬로미터였거든요. 통신도 지원도 불가능한 거리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벌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작전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폴란드 방면 부대의 목적은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 본대가 싸우는 동안 북쪽에서 지원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전선은 전쟁이 아니라 차단막이었습니다. 레그니차에서 유럽 최강 기사단이 무너진 것은 그 차단막의 완성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진짜 표적이었습니다. 헝가리의 광활한 평원은 몽골 기병에게 최적의 전장이었습니다. 좁은 산악 지형이 많은 서유럽과 달리 헝가리 평원은 몽골의 기동 전술이 100%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수부타이는 싸움 자체를 자신에게 유리한 땅에서 벌이도록 설계한 겁니다. 전쟁터를 고른 것도 수부타이였습니다. 1241년 4월 9일 레그니차 평원, 튜턴 기사단, 템플 기사단, 폴란드 기사들까지 집결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동원 가능한 최강의 전투력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유럽인들은 이 전선만큼은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몽골군이 연막을 피웠습니다. 전쟁사 기록에 따르면 몽골군은 연막으로 기사단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은 대열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위치조차 모른 채 뿔뿔이 흩어졌고 그 순간 몽골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공작 하인리히 2세가 전사했습니다. 유럽이 믿었던 최후의 보루는 몽골의 화살 한 발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갑옷의 두께가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하는 방법을 기사단은 훈련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낯섦이 그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레그니차 전투가 끝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헝가리 모히 평원에서 수부타이의 본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헝가리 왕 벨라 4세는 사요강을 등지고 진을 쳤습니다. 강이 배후를 막아줄 것이라 믿었거든요. 수부타이는 그 강을 무기로 바꿨습니다.
밤을 틈타강 하류로 우회한 몽골군이 다리를 놓았습니다. 헝가리군이 방패로 삼은 그 강을 건너 배후로 파고든 거거든요. 헝가리군이 잠든 사이 포위망이 완성되었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헝가리군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수부타이는 포위망 한쪽을 일부러 열어뒀습니다. 도망치는 적을 추격하며 섬멸하는 것이 몽골 전술의 완성이었거든요. 열린 문처럼 보였던 그 방향은 사실 또 다른 덫이었습니다. 모히 전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레그니차와 모히, 이틀 간격으로 두 나라의 군대가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받아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부터 보여드리겠는 거죠. 유럽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몽골군을 타르타로스라 불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지옥보다 더 깊은 심연을 뜻하는 단어였거든요. 야만인이나 이민족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옥에서 올라온 존재로 인식한 겁니다. 교황은 십자군 소집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낼 군대가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기사단은 이미 전멸했고 서유럽의 왕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군대를 아꼈습니다. 당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와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서로 파문과 역파문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중이었거든요. 적이 오는데 지도자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빈까지의 거리는 이제 기병으로 며칠이면 닿을 거리였습니다. 도나우강이 얼어붙기를 기다리는 몽골군 앞에서 유럽 문명의 중심부는 그 어떤 방어선도 만들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는 몽골군 안에서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그 모욕 기억하시죠? 귀위크가 바투를 화살통이나 메고 다니는 늙은 여자라 불렀던 그 순간 말입니다. 원조비사에 기록된 이 한마디가 단순한 술자리 폭언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건 권력 전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귀위크는 오고타이 칸의 아들이었습니다. 바투는 칭기즈 칸의 장남 주치의 아들이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혈통의 계승권을 가진 경쟁자였습니다. 전장에서 함께 싸우면서도 누가 다음 대칸이 되느냐를 두고 이미 물밑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오고타이 칸은 아들을 소환했습니다. 지휘관 하나가 빠진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투에게 남은 것은 표면적 승리와 그 승리를 한순간에 무력화할 수 있는 정치적 위협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이기는 것보다 살아서 본국에 돌아가는 것이 더 복잡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오고타이 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투가 유럽 원정을 이어가는 동안 제국의 심장부에서 시계가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가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터였습니다. 1241년 12월 몽골군은 빈 근교에 도달했습니다. 도나우강이 얼어붙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만 건너면 서유럽의 심장부가 열리는 거거든요. 유럽의 왕들은 막을 방법이 없었고 교황은 기적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쪽에서 전령이 달려왔습니다. 1241년 12월 11일 데칸 오고타이가 사망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 따르면 오고타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몽골 제국 최강의 군대가 유럽 정복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이었거든요. 몽골의 법이 작동했습니다. 몽골의 관습에 따르면 데칸이 죽으면 모든 왕족은 차기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장이 중요해도 황실 혈통을 가진 자는 돌아가야만 했거든요. 바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군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적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았거든요. 신이 기도를 들어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든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 내부의 계승 시스템이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직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투가 철수를 결정한 것이 과연 법 때문만이었을까요? 1242년 봄, 헝가리의 날씨가 무언가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집니다. 1241년 12월, 비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도나우 강 건너편에서 몽골군의 모닥불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거든요. 강만 얼어붙으면 끝이었습니다. 서유럽의 관문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유럽의 대응을 다른 문명들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몽골군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정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라즘 제국도, 조지아 왕국도, 루스 공국들도 모두 몽골이 어떻게 싸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1241년 유럽은 달랐어야 했습니다. 루스 공국의 패배 소식이 이미 13년 전에 전해졌으니까요. 그런데도 유럽은 몰랐습니다. 이슬람 세계는 달랐습니다. 몽골의 침공 경로를 추적하며 외교 사절을 보내고 적의 전술을 기록했습니다. 이슬람 학자 이븐 아라시르는 1220년대에 이미 이 재앙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끔찍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거죠. 반면 유럽의 왕들은 몽골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124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이 정말 그렇게 무지했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유럽 왕들이 몽골의 위협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분열된 봉건 체제에서 연합군을 꾸리는 일은 적이 성문 앞에 와도 쉽지 않았거든요. 무지와 무능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1241년 빈의 운명을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동쪽에서 전령 한 명이 달려왔습니다. 1241년 12월 11일 데칸 오고타이가 사망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기록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몽골 제국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비교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왕이 죽으면 왕위는 즉시 후계자에게 넘어갑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몽골은 달랐습니다. 데칸이 죽으면 황실 혈통을 가진 모든 왕족이 쿠릴타이, 즉 후계자 선출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했습니다. 예외가 없었거든요. 이것은 제국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였지만 동시에 모든 원정을 순식간에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버튼이기도 했습니다. 바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전군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비는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유럽인들은 이유를 몰랐는 거죠. 적이 사라졌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이거든요. 바투는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이 선택이 얼마나 냉정한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당시 수부타이의 상황을 봐야 합니다. 수부타이는 이미 70세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가마를 타고 전장을 지휘했을 만큼 몸이 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그가 레그니차와 모히를 이틀 만에 쓸어버리고 빈 앞까지 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원정의 마지막 문 앞에서 돌아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다른 적들과 비교하면 더 선명해집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 앞에서 멈췄습니다. 알렉산더는 인도 앞에서 병사들의 반란으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수부타이는 외부의 저항이 아니라 내부의 법 때문에 멈춘 거예요. 적에게 막힌 게 아니라 자신의 제국이 작동하는 방식에 의해 멈춘 겁니다. 그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유럽인들은 신이 기도를 들어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의 실체는 이랬습니다. 65전 전승의 전략가가 제국의 법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그 순간 유럽은 살아남았습니다. 어떤 기사단의 용맹도 어떤 성벽의 두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철수의 이유가 정말 칸의 죽음뿐이었을까요? 2016년 네이처 산하 사이언티픽 리포츠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나이테와 꽃가루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1242년 봄 헝가리 평원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당시 기후 기록을 과학으로 복원한 겁니다. 초원이 거대한 진흙탕으로 변했습니다. 몽골군의 생명은 기동력이었습니다. 기병 한 명당 3마리에서 5마리의 말을 번갈아 타며 하루 160km를 달렸던 군대가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 위에서는 그 어떤 전술도 펼칠 수가 없었거든요. 더 치명적인 건 말의 먹이였습니다. 헝가리 평원의 풀밭이 통째로 썩어버리면서 수만 마리의 군말을 먹일 방법이 사라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의 레이싱카가 있는데 연료가 동났고 도로가 늪으로 변한 거예요. 속도가 무기인 군대에서 속도를 빼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칸의 죽음은 명분이었고 진흙탕은 현실이었습니다. 수부타이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읽은 겁니다.
여기서 몽골군의 보급 방식을 다른 군대와 비교해야 합니다. 몽골군의 강점은 역설적으로 보급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말고기를 먹고 말피를 마시며 이동했습니다. 현지 조달이 기본이었거든요. 반면 유럽의 군대는 무거운 보급 수레를 끌고 다녔습니다. 몽골은 그 수레가 없었기에 빠를 수 있었고, 수레가 없었기에 초원의 풀이 사라지면 버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점이 곧 약점이었던 겁니다. 1242년 봄에 헝가리는 몽골군에게 처음으로 먹을 것이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진흙탕에서 느려진 군대, 풀이 썩어 굶주리는 말들, 그리고 동쪽에서 날아온 소환령, 수부타이 같은 전략가가 이 세 가지를 보고도 전진을 택했다면 그건 천재가 아니라 무모한 도박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철수는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투가 아니라 이길 필요가 없어진 전투를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유럽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바투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볼가 강 하구에 멈춰선 그는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라이를 수도로 하는 킵차크 칸국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이후 240년의 역사를 만들었거든요. 러시아는 이 킵차크 칸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이 시기를 타타르의 멍해라고 부릅니다. 240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발을 뺀 서유럽은 그 24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로 고립되는 동안 서유럽은 르네상스를 맞이했습니다. 인쇄술이 퍼졌고 대학이 세워졌으며 결국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몽골군이 서유럽을 지나쳤느냐 멈췄느냐의 차이가 두 세계의 궤적을 완전히 갈라놓은 겁니다. 역사의 분기점은 항상 이렇게 작습니다. 도나우 강이 조금 더 늦게 얼었거나 오고타이 칸이 한 달만 더 살았다면 우리가 아는 유럽 문명의 지도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가 달랐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의 세계도 달랐을 거예요. 오고타이 사후 몽골 제국은 빠르게 균열했습니다. 바투와 귀위크의 갈등은 술자리 모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귀위크가 데칸에 오른 뒤 바투와의 전쟁을 준비했고 귀위크 역시 즉위 2년 만에 사망하면서 제국의 권력 중심은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다시는 유럽을 향한 단일 원정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역설이 나옵니다. 몽골을 하나로 만든 것은 강력한 중앙집권 시스템이었습니다. 데칸의 명령 하나에 수만 명의 기병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데칸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순간 제국 전체가 마비됩니다. 중앙이 강할수록 중앙이 흔들릴 때의 충격도 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하나뿐인 구조입니다. 기둥이 튼튼할 때는 최강이지만 기둥에 금이 가는 순간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팽창을 멈춘 것은 유럽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제국을 멈춘 것은 몽골 제국 자신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군사기계가 외부의 총이 아닌 내부의 균열로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다음은 누가 칸이 되는가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계승 리스크의 실험이었습니다. 강력한 창업자가 세운 조직이 후계 구도를 정리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몽골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줬습니다. 칭기즈칸 사후 오고타이로 이어지는 동안은 유지됐지만 오고타이 사후 단 한 세대 만에 제국은 여러 조각으로 분열됐거든요.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제국이 가장 짧은 시간에 분열된 겁니다. 그런데 이 패턴, 낯설지 않습니다. 그의 제국은 사망 직후 디아도코이 전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로마도 3세기 위기라 불리는 시기에 황제가 50년 동안 26명이나 바뀌며 제국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거대한 힘을 만든 자들이 그 힘을 넘겨주는 방법을 설계하지 못할 때 역사는 언제나 같은 결말을 보여줬거든요. 수부타이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65번을 이겼지만 그가 끝내 이기지 못한 것은 전장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유럽을 살렸는 거죠. 역사는 때로 가장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무기를 바깥이 아닌 안에서 꺼내들거든요. 수부타이는 조용히 초원으로 돌아갔습니다.
65번을 싸워 65번을 이긴 남자의 말년은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개선식도 없었고 역사서에 남겨진 마지막 연설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사라졌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장면을 판단 기준으로 써보세요. 내가 속한 조직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수부타이는 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멈추게 한 것은 적의 칼이 아니라 제국 내부의 정치였으니까요. 그가 끝내 이기지 못한 것은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정복할 수 있었던 땅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 그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라 냉정함이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에 판돈을 얹지 않는 것. 그것이 65전 전승을 만든 진짜 원칙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럽이 살아남은 이유, 놀랍도록 사소합니다. 기사단이 용맹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벽이 견고해서도 아니었어요. 데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헝가리의 봄비가 너무 많이 내렸으며 몽골의 법전이 너무 엄격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세 가지 브레이크 중 어느 하나만 빠졌어도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우연이 겹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연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마치 자물쇠 세 개가 동시에 잠겨야만 열리지 않는 금고처럼 유럽의 생존은 세 겹의 우연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역사는 필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프랑스어를 쓰고 영어를 배우고 독일 철학을 읽는 것, 이 모든 것이 1241년 겨울 몽골 진영에서 전령 한 명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령이 하루만 늦었어도 혹은 하루만 일찍 왔어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지도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을 거예요. 몽골은 정복을 멈췄지만 길은 남겼습니다. 몽골이 뚫어놓은 초원의 길을 따라 동양의 화약과 종이, 인쇄술이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 기술들은 훗날 유럽이 르네상스를 열고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는 씨앗이 됩니다. 파괴자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문명의 전달자가 된 거죠. 놀라운 건 몽골은 이걸 의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는 때로 가장 잔혹한 손에 의해 가장 중요한 씨앗이 뿌려집니다. 몽골의 말발굽이 밟고 지나간 땅 위에서 유럽은 자신들이 경험한 공포를 원동력으로 삼아 더 강한 무기와 더 빠른 배를 만들었습니다. 위협이 진화를 강제한 겁니다. 팍스 몽골리카, 몽골의 평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국이 안정된 시기, 동서양의 상인과 학자와 기술자들이 몽골이 만든 길 위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으로 떠난 것도 이 시기였거든요. 파괴와 교류, 이 두 얼굴이 동시에 존재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몽골의 강함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기계도 가장 천재적인 전략가도 결국 자신이 속한 시스템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전장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지만 제국의 시계가 멈추는 순간 그도 멈춰야 했거든요. 개인의 탁월함은 시스템의 한계 앞에서 유예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떤 조직이나 국가 혹은 시장을 판단할 때 이 기준을 써보세요. 가장 강한 자가 멈추는 순간을 보십시오. 그 멈춤이 외부의 충격 때문인지 내부의 균열 때문인지를 구분하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외부의 저항은 대응할 수 있지만 내부의 균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몽골의 철수 이후 서유럽은 살아남았지만 그 경험에서 잘못된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가호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자리 잡은 거예요. 실제 원인, 즉 몽골 내부의 균열과 기상이변을 분석하는 대신 기적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이 굳어진 겁니다. 위기가 지나간 뒤 그 원인을 정확히 읽지 못하는 것, 이것이 다음 위기를 더 크게 만드는 가장 오래된 패턴입니다. 역사는 살아남은 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유를 제대로 기록한 자만이 다음에도 살아남습니다.